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뭐 트리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그 툴박스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동작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런 개념적인 내용들을 먼저 그냥 조금 소화를 하면은 뭐 사실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금 크게는 이제 저희가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디시전 트리는 뭐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 다 가능합니다. 이제 리그레션 트리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보다는 사실은 성능은 더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직선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스페이스를 적절하게 나누어서 뭐 리그레션 문제를 풀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풋 스페이스를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은 그 인풋에 이제 각각 인풋마다 리스판스 값들이 있죠. 그 리스판스 값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져 있는 그 영역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나눠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각각 하나의 영역이 트리에서 하나의 그 리프 노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axis aligned partition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축에 예, 뭐 대각선으로 파티션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각각 축에 평행하게 파티션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트리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앙상블 오브 트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거의 실제는 이제 우리가 트리 앙상블들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 부트스트랩 샘플을 이용한 즉 배깅 테크닉을 사용한 랜덤 포리스트. 그래서 이제 랜덤 포리스트는 풀 뎁스 트리를 갖다가 부트스트랩 샘플을 이제 여러 개 만들어서 각각 부트스트랩 샘플마다 우리가 풀 뎁스 트리를 만드는 거죠. 뭐 풀 뎁스 트리를 만들 때는 그냥 제각기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렬적으로 다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그냥 합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래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러니까 부스팅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부스팅 테크닉이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입니다. 뭐 부스팅이 딱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스팅이라는 아이디어가 있고 부스팅이라는 아이디어는 위크 러너들을 모아서 하나의 스트롱 러너를 갖다가 만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파퓰러하게 쓰고 있는 것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는 테크닉이고요.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써서 만든 것이 바로 그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가 이제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XGBoost 그리고 LightGB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리그레션에 그 적용된 예를 봤었죠.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 돌아갔다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리그레션에서 보면은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처음에 이니셜 프리딕션으로부터 출발을 해서요. 자, 이제 데이터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레이블 데이터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initial prediction은 그냥 많은 경우는 보통 그냥 average response 값을 사용을 합니다. 즉 average response라는 거는 내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모든 response 값들의 그냥 평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굉장히 러프한 prediction이죠. 네, 평균 값을 갖다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5개의 내래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냥 5개 타겟 값의 average.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initial prediction H0가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각각이 다 weak learner예요. weak learner가, 그러니까 weak learner들이 learners 자, H0, H1, H2, 뭐 H3 이제 이런 식으로 weak learner들이 있고요. 이것들의 그냥 이제 썸으로써 우리가 최종 디시전을 내리는 거니까 final decision H는 H0 플러스 알파 곱하기 H1 플러스 알파 곱하기 H2 플러스 알파 곱하기 H3. 그러니까 트리가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네 개의 트리의 합으로써 최종 디시전을 갖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각의 트리 H0도 트리고 H1, H2, H3 각각의 트리를 어떻게 하느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풀 뎁스 트리를 그냥 제각기 인디비주얼하게 만든다고 했었죠. 여기서는 시퀀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H0는 그냥 에버리지 리스판스로 이제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은 H0가 지금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원래 주어진 타겟과 H0가 만들어준 프레딕션 값 그거의 레지듀어를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니까 Y1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레지듀얼이죠. 현재 H0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의 이제 레지듀얼이 발생이 되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상당히 H0가 잘하고 있는 거지만은 뭐 이니셜 프레딕션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어요. 뭐 다행히도 뭐 어떤 타겟 값이 average response 값 근처에 있다면은 뭐 그때는 작겠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크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레지듀얼을 계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우리의 수도 타겟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H1이라는 트리를 학습할 때는 수도 타겟을 요거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H1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트리 H1을 만들 때에는 원래 타겟 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 수도 타겟 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우리의 타겟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리 H1, 리그레션 트리 H1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실 디시전은 H0 그리고 H1의 프레딕션 값을 그냥 100%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웨이트를 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작은 값이에요. 0.1 이런 걸로. 그러니까 H0 플러스 그 다음에 H1의 프레딕션 값 곱하기 0.1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까지의 프레딕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2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그러면은 자, 그럼 우리가 H0, H1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또 걔네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레지듀얼은 어떻게 됩니까? Y1 마이너스 H0 마이너스 0.1 곱하기 H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수도 타겟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수도 타겟을 이용을 해서 H2를 갖다가 학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 리그레션은 굉장히 straightforward해요. 뭐 왜냐하면 어차피 리그레션은 리스판스 값이 그냥 실수 값이니까 그냥 실수 값들의 그 리스판스 값들 그냥 쭉쭉쭉 뭐 수도 타겟으로 피팅하고 그냥 다 합해도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뭐 근데 지금 요까지는 어떻게 지금 이 그 리그레션에서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에 동작되는 요 내용은 이해가 다 되시는 건가요? 뭐 일단 이해가 뭐 다 여기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서 당연히 이해가 될 거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가면은 뭐가 조금 이제 트리키해질까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제 뭐 현재 H0, H1, H2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파이널 그 gradient boosted tree가 이제 딱 요 세 개 트리의 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이제 인풋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으면 이게 또 멈췄네요. 잠깐만. 이게 어. 자, 어떤 이제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뭐 에버리지 리스판스의 변동 사항은 없고, 자, 어떤 새로운 인풋이 이제 H1의 경우는 보니까 패스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해갖고 요 리프에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새로운 인풋 X에 대해서는 그다음 H2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떨어졌어요. 진짜? 그러면은 요 리프 노드에서의 그 리스판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리프 노드의 리스판스 값이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에 있는 그 리스판스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 포인트들 리스판스의 평균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에버리지 리스판스 값이 예를 들어 뭐 0.5고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리프 노드의 값이 0.1이고 0.1이고 자, 여기에 리프 노드의 값이 0.3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프레딕션은 값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럼 이제 우리의 프레딕션 값 h of x는 0.5 플러스 0.1 곱하기 0.1 플러스 0.1 곱하기 0.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0.5 이거 다음에 0.01 0.03 0.04죠? 그럼 0.54가 되겠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파이널 프레딕션 값은 0.54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x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그게 각각 트리에서 어느 리프 노드로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사실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은 이제 뭐 이 어떤 특정한 포뮬러에서 뭐 어떻게 계산되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이 오늘 들으면은 바로 잊어버리고 이해도 안 갑니다. 뭐 그래서 크게 이제 그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면 이제는 각각의 리프 노드는 어떤 특정한 probability 값을 나타내죠. 이번에는 tree에서 리프 노드는 probability에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H0 여기 모든 애들이 다 probability 값이 나올 텐데 그러면 probability 값들을 계속 더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디시전을 내리는데. 그럼 이제 심플하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0.5라고 나오고 여기서 0.1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0.3이라고 나오면 뭐 이제 그럼 이 probability 값들을 계속 다 더하는 것이 final probability 값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probability라는 거를 그렇게 계속 더해가지고 그러면은 트리가 많아지면 막 1보다도 더 커지겠네요. 리그레션은 실수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리스판스 값들의 레지듀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다시 그냥 디렉틀리 그 리스판스 값들을 그 밸류들을 갖다가 그냥 다 더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은 리프 노드들이 다 probability 값에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그냥 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probability 값을 이제 어떤 특정한 value로 바꿔주고 value를 다 더해서 최종적인 probability는 다시 그 value를
probability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트리들의 그 리프의 밸류 값들, 리그레션에서는 리프의 밸류들이 실수값이고 그거는 그대로 그냥 디렉틀리 다 더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리프의 밸류들이 probability 값인데 probability를 다 더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종적인 probability를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probability를 다 더한다? 이건 뭐 전혀 넌센스고요. 그러면은 그 probability를 어떤 이제 실수값에 해당되는 value로 convert하고 다시 그 value들을 갖다 다 썸한 다음에 최종적인 그 value를 다시 probability로 변화를 갖다가 해줘서 final decision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classification이. 예. 뭐 example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classification으로 바로 가죠. 야, 요 내용은 뭐 지금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만 한번 그냥 슬라이드가 뭐를 얘기하는지 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스킵이고요. 자,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면은 각각의 리프 노드가 원래 이제 어떤 probability 값인데 이제 leaf value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probability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트릭을 갖다가 쓰느냐 그러면은 그 probability는 그냥 딱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실수값. 이제 그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log of odds죠. log odds인데 log odds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바이너리를 생각하겠습니다. 심플하게. 그렇다면은 이제 1일 probability 아니면 0일 probability죠. 아니면은 또는 뭐 winning 이길 확률, 그다음에 질 확률. 네, 그러면은 어즈라는 거는 그 두 개 확률값의 레이쇼이기 때문에 p 나누기 1-p입니다. 어즈가 거기에 이제 로그를 갖다가 붙인 게 러그 어즈고 러그 어즈는 이제 그냥 그 실수값이에요. 그러니까 p는 probability고요. 러그 어즈는 실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러그 어즈를 다시 probability로 어떻게 컨버트 하느냐 하면은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하면은 러거즈가 바로 probability로. 네. 그러니까 사실 러거즈하고 probability는 어떤 인버스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네. 그러니까 러거즈 값이 나오면 그거를 확률로 바꾸고 싶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있죠?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러거즈 하면은 확률 값으로 컨버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example을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이제 이게 웨더 데이터인데요. 아, 처음 두 개 칼럼이 코베리에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코베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스폰스 값입니다. 네. 자, 그럼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이제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그래서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갖다가 이제 만약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처음 5개의 로우는 어, 레이블 1이고요. 나머지 4개는 레이블 0입니다. 자, 이니셜 프리딕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initial prediction 이게 이제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average response나 처음에 우리가 initial prediction은 regression에서는 이제 average response를 구하고요. 뭐 classification은 뭐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9개 중에 지금 1인 게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initial prediction이죠. 9분지 5. 그러면 이제 이게 0.56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average response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initially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다 0.56으로 일단은 첫 번째 그 H0가 이제 이 initial prediction 0.56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residual을 구하죠. 그러면은 이제 타겟이 1이고 initial prediction이 0.56이니까 1-0.56 하면은 0. 이제 1-0.56. 레지듀얼은 0.44가 나오고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타겟이 0이니까 0 이니셜 프레딕션 0.56 하면은 레지듀얼은 -0.5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gradient boosted tree에서 classification에서 이 이제 만들어지는 트리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regression tree입니다. classification tree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classification이지만 gradient boosting에서 각각의 작은 weak learner에 해당되는 tree들은 regression tree를 만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gradient boosting에서는 우리가 이제 residual을 타겟으로 두고 피팅을 하기 때문에 residual은 이제 어떤 실수값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classification tree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regression tree를 만들고 final decision이 이제 class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약간 트리키한데 뭐 조금만 알면은 뭐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어. 자, 그럼 이니셜 프리딕션 0.56으로 해서 계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그냥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레지듀얼이 지금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처음에. 처음 5개는 이제 0.44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는 -0.56.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수도 타겟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수도 타겟으로 두고 리그레션 트리를 갖다가 만드는데 이제 첫 번째 스플리팅이 뭐 이러한 식으로 됐다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습도가 57.5보다 작으냐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스플리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작은 케이스가 있고 아닌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리프 노드에 해당되는 밸류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그 리프 밸류는 이제 이 포뮬라에 의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레지듀얼의 sum 나누기 전에 예측된 probability, 그러니까 previous probability라는 건 지금 말고 바로 전 단계에서 전 단계에서의 predicted probability 곱하기 1 마이너스 previous probability들을 갖다가 다 썸한 것이 이제 여기에 그 value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우리가 H1을 만들 때 예를 들어 왼쪽에 떨어진 애들 지금 9개 중에서 왼쪽에 떨어진 애들이 2개입니다. 인스턴스 6번째하고 8번째 오른쪽으로 떨어진 애들이 1, 2, 3, 4, 5, 7, 9고요. 앞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어, 뭐죠? 데이터들 디스크립션을 갖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되는 게 뭐냐 하면 레지듀얼은 뭐 일단은 모든 애들이 다 마이너스 아니죠. observation 6하고 8의 레지듀얼은 마이너스 0.56이었습니다. 각각. 그러니까 마이너스 0.56 두 개 더하고요. 그 다음에 그 previous probability는 뭐였어요? initial prediction은 전부 다 0.56이었기 때문에 0.56 곱하기 1-0.56. 그 다음에 또 observation 8도 똑같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value가 마이너스 2.2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리프에 해당되는 애들을 보면은 이제 레지듀얼을 다 합치면은 5개는 레지듀얼이 0.44였었고요. 2개는 레지듀얼이 마이너스 0.56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자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뭐 그다음에 분모의 previous probability는 전부 다 0.56이었기 때문에 7개의 케이스들이 다 0.56 곱하기 1-0.56 그래서 계산을 하면 0.64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밸류가 -2.25, 0.643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트리라면은 실제는 이제 우리가 어 아까 H0고 이제 이게 H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만약에 요까지가 끝이라면은 이제 파이널 프레딕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H0 플러스 이제 뭐 여기 앞에 곱해지는 그 코에피션트를 여기서는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그거 곱하기 H1이에요. 그러면 이 러거즈들의 이 밸류가 사실은 러거즈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H0 플러스 H1에 의해서 생기는 러거즈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이니셜 프리딕션 플러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라면은 그 트리의 리프 노드의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러거즈 값이고 궁극적으로 그 러거즈 값을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이제 predicted probability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우에 그러면은 prediction은 일일 확률이 얼마다라고 이제 이 로지스틱 펑션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해서 그 새로운 러거즈 값들이 계산이 되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로지스틱 펑션으로 프로바빌리티가 계산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그 수로 타겟 값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 predicted probability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observation 같은 경우는 0.63으로 새로 업데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0.63이면은 타겟 값이 1이니까 새로운 residual 값은 1-0.63, 즉 이제 0.3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이 러거즈를 새로 업데이트하고 logistic 펑션을 거쳐서 probability를 계산한 다음에 그 probability가 이제 predicted probability고 새로운 pseudo 타겟 값 residual은 이제 다시 그 원래 타겟 값에서 이제 1-0.63 해서 이 다섯 개가 이제 다시 0.37로 residual이 계산이 되고 이제 얘네들은 0- 각각 해당되는 이 predicted probability를 빼주면은 이제 새로 residual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 residual 값을 갖다가 수도 타겟으로 이용을 해서 regression tree를 만들고 다시 leaf 노드들의 value를 아까 그 포뮬라에서 계산을 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그 loggers 값을 계산한 다음에 logistic function을 거쳐서 다시 predicted probability가 계산되고 다시 그래서 residual이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 gradient boosted tree가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처음에 들으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뭔가 근데 메인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뭔가 이제 이 값들을 갖다가 더해 나가는데 우리가 probability 값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럼 뭐 모델 각각의 모델들이 probability 값들을 내놨는데 그 probability를 그냥 다 합친다고 그러면 그게 최종 1일 probability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러거즈와 그 다음에 그 probability를 이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더할 때는 이제 러거즈 값으로 계산을 해서 쭉 실수 값들을 더해서 다시 그거를 logistic function을 이용해서 probability를 convert하고 그래서 이제 레지듀어를 계산을 하고 다시 그 뭐 레지듀어를 갖다가 타겟으로 해갖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그레션 트리를 만들고 그럼 리그레션 트리들을 갖다가 합쳐서 궁극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푼 겁니다. 뭐 조금은 이해가 되나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뭐 그 알고리즘이 동작되는 원리를 한 거고, 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도 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거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그럼 토요일 날
이 리그레션 문제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한번 실제 한번 해보죠, 뭐. 네.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저기 뭐 소프트웨어들을 사용을 해도 그 알고리즘이 동작되는 원리를 사용한다 해도 그 동작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해당되는 API 써가지고 그냥 결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해보는 게 조금 아마 이 조교들이 하는 실습 시간에는 거의 뉴럴 네트워크 위주로만 하니까 뭐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하고 XG 부스트 같은 거를 갖다가 뭐 한번 직접 토요일 날 해보죠. 뭐 그거는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도 뭐 해본 지는 오래됐지만은 기억을 되살려서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한 그 메인 포인트는 뭔지는 혹시 어,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 그레디안 부스팅 예시를 분꽃 태블로 데이터로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저기 그 아이리스 플라워 그 데이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뭐 우리가 아니 그거 뭐 해보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토요일 날 해보도록 하죠. 네. 제가 한번 내일 모레쯤에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실제 직접 한번 돌려보고 기억을 좀 되살려보고 그리고 토요일 날 뭐 여러분들하고 한번 예, 같이 그 코드를 보면서 한번 어,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뭐 괜찮은가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런 코드를 돌려본다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일 때 이제 이런 이 API 써가지고 뭐 이렇게 코딩하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 이제 그런 거 정도 아는 거고 그 알고리즘 안에서 API 안에서 막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거는 아닌데 사실은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예. 일단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게 거의 대다수의 케이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똑같은 식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네. 진짜 우리가 밸류를 계산을 또 다시 그 포뮬라에 의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궁극적으로 그럼 이제 하나가 더 트리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다시 이제 이 새로 러거즈 값이 다시 계산이 되는 거죠. 세 개의 모델에서 나오는 것들의 썸을 통해서 이 실수 값이 나오면 얘를 다시 각각 로지스틱 펑션으로 프로바빌리티 값으로 변환을 해주고 그러면 다시 이제 수도 타겟을 또 구할 수 있죠. 뭐 1-0.67 또는 0- 뭐 0.33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여러 개 트리들을 만들어서 자, 자, 그래서 이 보통 그 트리의 경우에 이제 그 중요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트리 몇 개를 만들 거냐 number of tree.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 API들에 보면은 그거가 이제 n underscore estimator로 돼 있습니다. 예, 보통 디폴트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특별히 지정 안 하는 한 보통 100개 트리를 만든다. 랜덤 포레스트건 뭐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트리건. 그 다음에 이제 그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는 아까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경우에 러닝 레이트는 각각 위클러너들 앞에
곱해지는 그 웨이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디폴트 값은 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ximum depth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디폴트는 max depth가 아마 지금 이거 아마 제가 이거는 엑시부스트나 뭐 어디서 갖고 왔을 그걸 확인하고 아마 제가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지는 한 몇 년 정도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이게 아마 그 소프트웨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이 각각 트리들의 뎁스를 얼마로 할 건가. 여러분 이제 음, 이게 뭔가요? 그거 뭐 채팅창에 있는 공지사항은 이 수업하고 상관없는 거죠? 아, 예. 아니, 지금 뭐 제가 알아야 되는, 뭐가 이렇게 하나 툭 올라왔길래 이거 제가 알아야 되나 했는데, 예. 자,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그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의 프로스 앤 콘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면은 사실 뭐 이 그레이디언트 부스팅은 그냥 어떤 다른, 그러니까 미분 가능만 한 러스 펑션에 대해서는 다 동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 예측 성능을 보면은 태블러 데이터이면은 거의 베스트 퍼포먼스를 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지금 동작을 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면은 미싱 데이터들 있죠? 따로 사전에 임퓨테이션 방법 뭐 특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마 얘네들이 그 이 미싱 데이터를 갖다가 안에서 막 임퓨트하고 그거를 다루는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점입니다. 뭐 특히 뭐 미싱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도. 근데 이제 성능은 이게 제일 거의 베스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 지금과 같은 엄청난 그 딥러닝 시대 전까지는 항상 이게 베스트였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굳이 태블러 데이터에 뭐 아주 복잡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쓸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거의 이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엄청 많이 씁니다. 네. 뭐 제가 아는 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도 이거를 거의 제일 많이 쓰고요. 네. 단점은 뭐냐 하면은 뭐 이거는 대부분 모델들이 다 그냥 기본적인 모델들은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아웃라이어에 민감하다. 그러면은 지금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 이제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통 썼거든요. 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민 스퀘어드 에러를 보통 사용하죠. 그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뭐 미디안 리그레션 같으면은 민 앱솔루트 에러를 갖다가 그럼 똑같이 그 그레디언트 부스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 대신에 민 앱솔루트 에러를 쓰면은 이제 아웃라이어에 좀 덜 민감해지는 거고요. 트리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오버피팅이 당연히 좀 일어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가 좀 크면은 상당히 조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트리는 사실은 non parametric 모델인데요. non parametric 모델인데 non parametric 모델은 그 number of parameter가 어디에 비례하느냐 그러면 number of 데이터 포인트들, 샘플의 개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어떤 임플리시트한 파라미터들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rge dataset에 대해서는
어, 그 상당히 오래 걸려서 이럴 때는 보통 그 데이터셋을 다 쓰지 않고 그 데이터셋의 어떤 샘플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에 사용을 합니다. 네. 뭐 그런 거는 잘 알려진 단점이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가장 퍼퓰러한 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은 가장 퍼퓰러한 거는 XGBoost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약간씩의 그 스플리팅 크라이테리언이 조금씩 다른 방식을 쓰고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한 그런 그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뭐 어떤 기준, 그러니까 좀 이제 스플리팅을 할 때 어떤 매저를 갖다가 쓰는지 뭐 이제 그런 게 약간씩 달라요. 네. 그러나 이제 XGBoost가 가장 파퓰러한 거고, 그러니까 XGBoost나 LightGBM 두 개가 거의 제일 많이 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 중반에 나왔고요. 어, 그리고 캣부스트는 이제 보통 캐러고리컬 피처에 조금 더 특화됐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뭐 아마 popularity를 보면은 XGBoost하고 LightGBM이 거의 도미넌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gradient boosted tree를 갖다가 쓴다면은 뭐 XGBoost를 써도 되고 LightGBM을 써도 되고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 저는 XGBoost를 예전에 조금 써봤던 것 같은데요. 아, 아니면은 뭐 사이클런에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티 트리를 써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이클런과 상관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에라부스트도 원래는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거의 쓰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원래는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지를 않아서 그냥 설명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뭐 잘 쓰지도 않는데 뭐 아무리 유명한 알고리즘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면은 뭐 지금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설명드리는 게 더 맞죠. 에라부스트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딱 용도는 정해져 있고요. 원래는 주로 어디에 썼냐 그럼 주로 이제 디텍션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페이스 디텍션 뭐 원래는 지금은 다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다 하지만은 그 전 시대에는 어땠냐 그러면은 페이스 디텍션이죠. 그러니까 페이스 레코그니션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에서 페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디텍트 할 때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했던 테크닉이 이제 에라부스트. 왜냐하면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거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거든요. 자, 이게 페이스냐 넌 페이스냐를 갖다가 쭉 계속 디텍트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트리는 잠깐 시간 조금만 간단하게만 얘기할까요? 그럼 예, 용어 하나 스탬프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에다부스트에서 보통 많이 쓰는데 어 이게 스탬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가 있으면 나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나무를 갖다 툭 잘라내면은 이제 그 밑부분에 조금 남은 거 있죠? 그걸 이제 트리 스탬프라고 하는데 머신러닝에서 스탬프라고 하면은 요거를 얘기합니다. 디시전 스탬프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뎁스가 1인 트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스플리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뎁스가 1인 트리를 스탬프라고 얘기합니다. 디시전 스탬프. 네. 그러면은 이런 뎁스가 1인 그런 그 트리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아주 스트롱한 러너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이렇습니다. 에라부스트는 자, 그럼 이제 뎁스가 1이면 한 번만 딱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예요. 레드 아니면 블루인데 자, 한 번 그 파티셔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한 번 파티셔닝을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 개는 잘못 디시전이 됐죠. 그렇죠? 그럼 잘못 디시전이 된 애들은 웨이트를 더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웨이트이 더 중요하죠. 더 커졌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얘를 두 번째 그 트리의 경우에 원래 잘못 디시전 된 애들의 웨이트이 커졌으니까 걔를 요번에도 또 잘못 디시전을 하면 페널티가 훨씬 더 커져요. 러스가 웨이티드 러스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같으면 어우 얘네들 커진 애들을 이건 잘 나눠야지 그래갖고 한 번 파티셔닝을 해서 이제 여기를 또 파티셔닝을 하는 거예요. 처음 파티셔닝은 여기였고.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번에는 두 번째 결과로서는 오히려 이 세 개가 잘못 디시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걔네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애 같은 경우는 걔를 갖다가 더 잘, 아, 뭐죠? 잘 구별하려고 한번 파티셔닝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어?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세 개의 파티셔닝을 이제 합치게 되면은 그러면 첫 번째 파티셔닝, 두 번째 파티셔닝, 세 번째 파티션이죠. 세 번, 이제 세 개를 갖다 합치게 되면은 잘 구별이 되죠. 여기 레드, 여기 레드, 여기 블루, 블루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에라부스티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인 뭐 수학적인 내용은 다 빼고 그냥 그림으로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decision tree에서 배운 거는 regression and classification tree. 자, 그래서 classification tree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지니 impurity를 이용을 해서 스플리팅을 하고 regression에서는 그냥 스퀘어드 에러를 가지고 했었죠. 그 다음에 두 가지 양상불 랜덤 포리스트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트 트리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10분간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 토픽인 클러스터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에 다시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 준비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테고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어, 이거는 이제 어, unlabeled data입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가 이제 어떤 레이블 없이 그냥 인풋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 unlabeled 데이터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룹핑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모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테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군집하라고 번역은 돼 있죠. 클러스터링이 클러스터가 이제 뭐 군집이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세 개의 알고리즘을 볼 테고요. 가장 뭐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널리 알려져서 제일 쉽게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K-means라는 알고리즘이고요. 믹스처 오브 가우샤는 좋은 알고리즘인데 처음에 배우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게 느껴져요. 예. 조금 익숙해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서 근데 상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를 봤을 때 K-민즈가 이제 가장 쉽고요. 믹스처 오브 가우션이 일단은 요 세 개 중에서는 이해하기는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당히 중요한 알고리즘이라서 이제 제가 포함을 시켰고, DB 스캔도, 뭐, 알고리즘은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다 그 잘 임플리멘트가 돼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업에서는 보통 DB 스캔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왜 DB 스캔을 많이 쓰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DB 스캔을 설명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K-means 아니면 DB 스캔 두 가지. 믹셔브 가우샤는 머신러닝을 그래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익숙해진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뭐 안 배우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단 K-means와 믹스처 오브 가우샤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잖아요. 그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K-means 클러스터링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방법의 스페셜 케이스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스페셜 케이스. 즉 뭐냐면, 그러니까 믹스 오브 가우시안이 훨씬 더 제너럴한 형태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믹스 오브 가우시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K-means 클러스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K-means 클러스터링이 그러니까 믹스 오브 가우시안의 K-means 클러스터링이 믹스 오브 가우시안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는 믹스 오브 가우시안이 훨씬 더 제너럴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DB 스캔. 혹시 여기서 사용해 본 뭐 알고리즘들 있으신가요? 이 세 개 중에는 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음. 자, 일단 클러스터링. 자, unlabeled 데이터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example에서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어떤 사람 얼굴 사진들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각각 사진마다 이게 누구의 얼굴인지 레이블은 없습니다. 그냥 사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그냥 비슷한 사람의 얼굴 또는 같은 사람의 얼굴끼리 이제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여배우의 얼굴들이 모여져 있고, 뭐 이제 성룡의 얼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덕화 네, 사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오래된 방법이고 이미 뭐 오래전부터 휴대폰에도 다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도 이 클러스터링 테크닉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포토 앨범을 보면은 같은 종류 사진끼리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그룹핑이 돼 있잖아요, 이미. 자, 어떻게 이렇게 그룹핑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와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 사이가 얘가 가까운지 비슷한지 아닌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매저가 필요하죠. 즉, 그래서 이제 어떤 디스턴스 매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디스턴스 매저에 의해서 그룹핑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같은 그룹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상당히 비슷해야 되고 다른 그룹에 있는 애들끼리는 상당히 안 비슷해야 되고 그렇죠. 즉 그것이 뭐냐 하면은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비슷해야 된다. High intra-class similarity. 그다음에 이런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과는 상당히 안 비슷해야 된다. 그것이 low interclass similarity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 intra-class similarity는 높게, inter-class similarity는 낮게 optimize를 통해서 우리가 그룹핑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클러스터링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도 클러스터링 문제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어떤 같은 그 오브젝트들끼리 하나를 묶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에서는 한 네 개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어떤 트리들, 그다음에 뭐죠? 흙, 그리고 코끼리, 그다음에 하늘, 뭐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래서 수도 컬러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진 거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은 뭐 여전히 중요하지만 뭐 사실 지금은 뭐 클러스터링 테크닉을 쓴다기보다는 아, 이 이것도 사실은 요새는 이런 어, 파셜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CNN에 가서 그 딥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아키텍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유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유넷이 그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딥뉴럴 아키텍처고요. 유넷은 이제 CNN 제가 강의할 때 뭐 혹시 들어보셨나요? CNN 강의할 때 유닛 아키텍처가 어떻게 생겼고 왜 이런 아키텍처가 탄생됐고 이게 왜 세그멘테이션에 사용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마케팅 같은 경우에 즉 이건 뭐냐 그러면 이제 소비자 데이터들이 있을 거냐 또는 뭐 그 커스터머들 데이터들 그 커스터머 데이터들을 비슷한 성향끼리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어떤 특정한 그룹에는 특정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 마케팅이 이제 잘 먹히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 소비자들을 성향에 따라서 그룹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클러스터링들 뭐 이거는 이제 특히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거 많이 이제 이런 문제들 나타나는데요. 이건 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제철 회사랑 일을 했던 뭐 내용이기도 한데요. 뭐 너무 오래전이라서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문제니까 뭐 얘기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SDD는 이때 그 SDD는 뭐냐면은 그 Surface Defect Detection이라는 건데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제품의 표면에 어떤 좀 이상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surface defect죠. 이제 그거를 그 이 이미지에서 디텍트 해갖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디펙트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디텍트해서 이렇게 이제 크로핑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디펙트들이 있고 그 surface defect detection의 결과인 다양한 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는데 정확하게 뭐 디펙트의 종류가 몇 개냐 그거는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뭐 한 세 가지, 뭐 그러면 여섯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열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개수를 정해 놓더라도 그거를 또 판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뭐 디펙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이게 이제 이거는 철판에 있는 디펙트들인데 그쪽에 도메인 나울리지를 가진 분들도 뭐 대충은 알지만 디펙트 종류가 몇 개인지도 사실 아이덴티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펙트 종류가 아이덴티파이가 돼야 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레이블링 하고 그래서 클래시파이어 학습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어떤 디펙트다라고 분류를 자동으로 AI가 하게끔 하겠지만 그 전 단계로 도대체 디펙트 종류가 몇 개나 몇 개로 하는 게 좋은지 뭐 사실 감을 잡기가 어려울 때는 먼저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에서 비슷한 애들끼리 이제 그룹핑이 되니까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디펙트들은 이제 좀 같은 종류의 디펙트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단 하나로 이제 레이블링을 했다고 보통 하죠. 뭐 그런 용도로 이제 일단 클러스터링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들에서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이라는 문제는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의 어떤 이런 사용자들 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이제 그 그래프로 갖다 표시를 하고 그 그래프 상에서 이제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그 그래프에서 이제 그 커뮤니티를 찾아내는 것들은 클러스터링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링에서 만들어진 기법들을 약간 변형을 해서 이제 커뮤니티 디텍션에 이제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K-means 클러스터링을 갖다가 먼저 보면요. 이제 그림에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걸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그림처럼 이제 5개로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비슷한 애들이건.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의 센터가 있겠죠? 그 센터가 바로 얘네들입니다. 즉, 그러면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포인트들의 평균 값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센터가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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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그러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들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의 거리를 딱 반으로 나누는 영역이에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왼쪽 편에 있으면 이거 이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요거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1번에 가깝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5번에 가깝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센터들 간에를 보면은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 애들이 1번,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이 2번에 가깝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찾기도 하지만은 그 클러스터의 센터를 갖다가 찾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 센터를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 벡터라고도 하고 뭐 쉽게는 센터라고도 하고 다 똑같은 거를 지칭하는 거고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 예를 들어 이제 클러스터가 뭐 C1, C2부터 뭐 C5라면 어떤 특정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이름도 K-means라는 거는 자, means라는 건 평균값. 그러니까 각각 K개의 평균값. 즉 K개의 센터를 갖다가 구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K-means 알고리즘에는 데이터들을 파티션을 하는데 그거를 K개, 라지 K개의 disjoint subset으로 파티션을 갖다 해야 되죠. 그 결과가 여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하여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K가 지금 5니까 5개로 나눠요. 근데 어떻게 5개로 나누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미의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와 어떤 특정한 센터와의 거리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한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은 거기 해당되는 센터와의 거리들을 다 더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디스턴스들을 다 더했을 때 가장 최소가 되는 그런 센터들이 어디냐. 그러면은 가장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센터들이 여기가 적절한 클러스터의 센터들이 찾아져야 되지. 만약에 이게 아니라 센터가 예를 들어 이 첫 번째 클러스터의 센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었다. 그러면 이 1번 안에 있는 애들이 센터와의 거리를 빨간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으로 다 하면은 거리들은 더 훨씬 멀어지잖아요. 이런 이퀘이션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이거를 옵티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옵티마이즈를 하느냐. 그럼 이제 이게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인데, 뭐 이거를 이제 조금만 알면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아마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면은 요까지 얘기를 들어도 도대체 뭐를 하는지가 거의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요까지 설명한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그냥 여러분이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고 크게 뭐 여러분들이 그 책임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제 책임이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는지 뭐 그거를 제가 알아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예제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 테고 그 예제는 누구라도 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그래서 일단 이 K민즈 알고리즘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두 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자, 어사이먼트 스텝과 업데이트 스텝이 있는데 어사이먼트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 클러스터 센터와의 거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고 앞에 예제 같으면은 센터가 5개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센터와의 거리들을 보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해당되는 센터의 클러스터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걔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어떤 특정한 하나의 클러스터에 어사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제가 그냥 그 유튜브인가 어디인가 보다가 이게 요새 하는 개그 콘서트인지 예전에 했던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요새는 사실 TV를 안 보고 거의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쇼츠들을 되게 많이 보니까.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뭐 개그 콘서트인지 어딘지인데 서울역 아니면 뭐 하여튼 좀 약간 그 이 분장이 어 약간 홈리스와 거지 뭐 이런 정도의 분장이에요. 그 두 명의 이제 그런 홈리스인데 이 용어는 거의 그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 대화를 하는데 엄청 영어를 많이 섞어서 쓰는 그런 근데 아주 그 적절하게 잘 섞어서 써서 아주 굉장히 코믹하게 웃기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지금 왜냐면은 제 강의가 거의 그 많은 영어들을 갖다가 섞어서 써서 혹시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하여튼 어사인먼트라는 건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장 가까운 센터에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5개의 그룹에 각각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 클러스터별로 센터를 다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센터가 바뀌었죠? 다시 어사인먼트 스텝으로 가서 그러니까 어사인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어사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어사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 두 개의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 이그샘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데이터들이 이제 지금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렇게 그린 컬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데이터 포인트들을 스캐터 플롯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니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랜덤하게 그냥 선택된 이니셜 센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라. 그러니까 사전에 개수는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K민즈에서. 그러니까 K민즈에서 K값 몇 개로 할지는 우리가 정해요.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래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2개. 그럼 이제 K는 2라고 우리가 주고서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 색깔은 다른 색깔로 하죠. 이거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에 가까운지 레드에 가까운지 각각 데이터 포인트 입장에서는 계산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리를 보고 이 거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블루에 조금 가까운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얘는 레드에 더 가깝죠. 블루보다는. 그럼 모든 애들을 다 어디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다 계산을 해낼 수 있고 그래서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블루에 가까운 애들은 블루로 색깔이 표시가 되고 레드에 가까운 애들은 레드로 표시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게 이제 어사인먼트 스텝 한 번 한 겁니다.
어사이먼트 스텝. 자, 그러면 이제 블루하고 레드로 이제 어사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블루에서 센터를 구하고 레드에서 센터를 다시 구해야죠. 그래서 센터를 다시 구합니다. 그러면 블루의 센터는 원래 여기였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블루니까 이거의 센터를 구하면 이제 여기로 지금 이동을 합니다. 요거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레드의 경우를 보면은 원래 여기였었는데 어디로 갔느냐? 업데이트는 여기로 가. 그러니까 블루의 평균 구하고 레드의 평균 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업데이트 시스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센터가 바뀌어졌어요. 그럼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이 다시 바뀐 센터, 두 개 센터랑 비교를 해서 나는 어디에 가까운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블루 센터에 가까우냐, 레드 센터에 가까우냐. 그러면 다시 어사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바뀌어진 그 센터. 그럼 왜냐하면은 블루는 이제 센터가 여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사이먼트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레드는 어디였습니까? 센터가 여기였었죠. 자, 어사인이 끝났으면 다시 블루의 센터와 레드의 센터를 다시 구합니다. 다시 구한 게 이거. 그리고 다시 또 어사이먼트를 합니다. 어디에 더 가까운지. 그럼 이제 요번에는 이거는 뭐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센터 두 개를 잇는 선을 바이섹션 하는 그 라인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어사인을 하고 이제 센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어사인을 하고 센터를 업데이트하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는 겁니다. 블루와 레드. 자, 이 example을 통해서 K-민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제 동작시킬 때 보통 내가 그럼 이제 두 개의 클러스터로 그룹핑을 해라. 그럼 이제 K를 2로 세팅을 하면은 이제 두 개로 나눠지고요. 여기서 만약에 K를 3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 클러스터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경우는 도대체 몇 개로 나누는 게 좋은지 전혀 감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보통 내 문제에는 몇 개의 클러스터라는 그 어떤 사전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K-means 알고리즘은 K는 일단 사람이 정해준다, 먼저. 그걸 정해줘야 얘가 이제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K-means 알고리즘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뭐냐 그러면 각각 어떤 데이터 포인트 XN이 이제 각각의 센터와의 거리를 봤는데 K번째 센터와의 거리가 제일 가깝다면 그러면 N번째 데이터 포인트들은 K번째 클러스터에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RK에는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1이고 아니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 하면은 클러스터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n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놈이라면 1, 그렇지 않다면 0. 그래서 이게 hard decision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responsibility라고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거가 확장돼서 이제 믹셔 오브 가우스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K-민즈는 hard decision이에요. hard decision이란 건 뭐냐?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어떤 특정한 클러스터 하나에 속하는 거지. 여기 속할 확률이 0.7, 여기 속할 확률이 0.3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 디시전이 아니에요. 그냥 1 아니면 0. 여기에 속하냐 안 속하냐. 그 하드 디시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responsibility의 그 노테이션을 도입을 하면 K-means 알고리즘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ssignment step이라는 거는 responsibility를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클러스터 센터에 제일 가까우냐, 그거는 즉 responsibility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n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뭐첫 번째 클러스터에 이제 만약에 지금 K가 클러스터가 세 개밖에 없다 하면은 이거죠. n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responsibility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면 이게 1, 그럼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이런 거예요. 그 hard decision이죠. 그다음에 업데이트 스텝. 각각 클러스터의 센터를 다시 구하는 거는 그럼 총 개수는 responsibility를 갖다가 n에 대해서 다 sum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속하는 애들의 개수, average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안에 속하는 애들만 다 더해야 되잖아요. 특정한 클러스터? 그거는 responsibility를 곱해서 다 썸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 RKN이 이제 K번째에 속하는 애들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그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만의 썸이 되고 나누기 총 그 안의 개수로 되는 거니까 앞에 거랑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 이퀘이션인데 표현만 다르게 했습니다. 실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원래는 쉽지는 않습니다. 믹스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 일단 그 알고리즘 아까 그냥 제가 이그샘플에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이제 이 믹스드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인데 이 특수한 케이스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클러스터 인디케이터 그건 이제 디스크리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sum to one constraint를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이제 센터 값은 뭐 당연히 그, 실수 값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responsibility하고 센터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 responsibility를 갖다가 일단은 고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개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를 하려면 하나를 고정하고 하나에 대해서 옵티마이즈하고 또 다른 하나를 고정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원래 애초에 그 objective function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냐 그러면 responsibility 고정하고 네? 그 다음에 센터에 대해서 옵티마이즈를 한다. 이거는 업데이트 스텝이에요. 그래서 그냥 각각 센터의 에버리지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센터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responsibility에 대해서 옵티마이즈 하는 거는 linear integer optimization인데 그것이 이제 바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센터에 어사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사이먼트 스텝이 바로 이 저기 인티저 옵티마이제이션의 솔루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파이널 알고리즘은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원래 이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 그러나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아까 그 하나의 이그샘플 있죠? 어사인을 하고 업데이트 센터 업데이트하고 가장 가까운 센터로 어사인하고 센터 업데이트하고 이제 그 과정. 만약에 우리가 이미지에 대해서 그 클러스터링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뭐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컬러 이미지에 대해서 K콜 2로 하면은 딱 두 가지 색깔로 나눠지는 거죠. 예, 그래서 foreground, background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자, K콜 3으로 클러스터링 했을 때의 결과 K콜 10 여기가 오리지널 이미지예요. 그러면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다양한 컬러를 갖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점점점 오리지널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잠시만요. 리미테이션 있고, 네. 이 K민즈는 엄청 심플하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도 쉽고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의 단점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K민즈의 단점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단점, 속도가, 사람이 K개수를 반드시 찾아내줘야 한다. 그거 맞습니다. 그게 사실 커다란 단점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그럼 K값을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찾느냐? 사실 여러 가지 그냥 애덕한 방법들이 있어요. K를 찾는, 그러니까 임시방편의 방법들이 뭐 이제 여러 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현업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임시방편의 방법들을 쓰고요. 그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 정도, 뭐 엘보우 메소드라는 거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엘보우 메소드라든지 뭐 실루엣 메소드 뭐 이런 걸 쓰고, 그런 것들은 다 대중적인 소프트웨어에 다 이미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외에 제가 뽑은 그 리미테이션들은 뭐냐면 이니셜 컨디션에 센시티브하다. 그러니까 초기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은 어떤 초기 값이냐? 센터.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센터에 포지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통 이제 랜덤하게 주는데 그 센터의 초기 값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니셜 컨디션, 그러니까 여기서 이니셜 컨디션이라는 거는 이 센터의 초기 값. 근데 모든 이터러티브한 테크닉들은 다 이니셜 컨디션에 센시티브합니다. 이것도 이터러티브한 거죠. 뭐 한 방에 빵 해서 센터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자, 센터의 초기 값으로부터 출발해 갖고 어사인하고 업데이트하고 어사인하고 업데이트 어사인 업데이트 이런 많은 이터레이션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어떤 센터 값이 파이널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터러티브한 테크닉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니셜 컨디션에 센시티브하다는 그런 단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방법은 convex shaped cluster에만 워킹을 한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뭐 여러분이 디폴트가 거의 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데 convex shaped cluster에만 워킹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클러스터 모양이 다 이런 컨벡스 형태로 돼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클러스터 모양이 이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컨벡스고요. 이거는 non 컨벡스예요. 그러니까 클러스터 모양은 다 이렇게 컨벡스. 그러니까 컨벡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셋이 컨벡스가 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임의의 두 개의 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이 항상 그 안에 있으면 컨벡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non 컨벡스는 보세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잇는 직선은 이 그 셋 바깥에 벗어난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non-convex shape의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워킹을 안 하고요. 그 이그젬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K를 결정할 만한 좋은 그런 아주 체계적인 방법은 없다. 그냥 임시방편의 두리뭉실한 테크닉들은 여러 개 존재를 한다. 그리고 다 그거를 쓴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하나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이제 엘보우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요것만 간단하게, 아니면 뭐 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뭐 그게 다 그냥 보통 이미 뭐 사이클런에 다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뭐냐 하면은 엘보우 메소드가, 자, 이제 그 이 within cluster sum of squares 값을 갖다가 다 계산을 해서
어, 그 각각 K에 대해서 즉 그러면 자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자, 그럼 within cluster sum of square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각각 그 클러스터 안에 있는 애들의 그 디스턴스 값을 갖다가 구한 거겠죠.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음, 계산 과정은 안 나와 있네요. 네. 하면 뭐 여러분이 그냥 검색해서 그 within cluster sum of square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이퀘이션을 제가 뭐 한번 찾아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 금방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 K 값을 바꿔가면서 WCSS 값들을 갖다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변화를 봤을 때 지금 이제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제 이렇게 증가를 시키면서 한번 그 웨딩 클러스터 썸 오브 스퀘어 값들을 갖다가 플러스를 해보면 이제 이러한 거죠. 이렇게 엘보우 모양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엘보우 모양을 보면은 이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요게 엘보우 모양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사람의 엘보우고. 그러니까 여기가 엘보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엘보우. 무슨 얘기냐면 이 위딩 클러스터 썸 오브 스퀘어 값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 요 포인트. 그러면 K가 2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야. 엘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근데 이게 항상 워킹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엘보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엘보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엘보가 안 보여요. 그냥 이게 완마 이렇게 따르면 이거는 뭐 엘보우가 어디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엘보우 포인트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명확하게 엘보우 포인트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엘보우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이면 뭐 그냥 엘보우 메소드에 따라서 그냥 K를 선택을 해도 되고 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을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말고 아마 뭐 실루엣이라는 스펠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뭐 사람의 실루엣 할 때 실루엣 있죠? 그 실루엣 메소드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여러 개를 그 적용해서 대략적으로 K 값을 갖다가 그냥 대충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믹셔 오브 가우šan이라는 테크닉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K민지가가 있는 약점을 조금 더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러한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고 투문스 데이터라고 해서 문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겼고요. 또 다른 클러스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이게 클러스터가 non-convex, non-convex죠? 이거 K-민즈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K-민즈는 이렇게 찾아요. 하나 클러스터를 이렇게, 또 다른 클러스터를 이렇게. 컨벡스 모양의 클러스터를 두 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전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근데 실제 데이터는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쁘게 플랫해 갖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뭐
K민즈 클러스터를 했는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워킹을 하고 또뭐 어떤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워킹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이니셜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이니셜이 선택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클러스터 자체가 non convex 모양. 그럼 이제 non convex shape 클러스터인 경우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대신에 또 다른 조금 더 고급 디스턴스들을 쓰면은 또 이제 성능이 확 좋아지기도 하고요. 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러한 비헤이비어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그래야 이제 이 알고리즘이 동작을 잘 했을 때와 잘 안 됐을 때 대충 이제 우리가 왜 그런지 좀 그런 원인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걸 갖다 이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믹셔 오브 가우션하고 DB 스캔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설명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 DB 스캔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언제 오늘 설명하는 건 아니라 그냥 뭐죠? 프리뷰인데 DB 스캔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 K 값을 정하지는 않고요. 그 알고리즘이 걔는 비헤이비어가 이렇습니다. 하나 클러스터를 찾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클러스터를 찾고 이제 더 이상 없네 그러면 이제 멈추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클러스터를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찾아 나가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걔가 멈추면은 그 멈춘 데까지의 클러스터 개수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식으로 동작을 해서 많은 경우에 이거 뭐 대충 뭐 클러스터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했을 때 그냥 이제 DB 스캔을 많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믹셔 오브 가우션과 K-민즈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제 내일 믹셔 오브 가우션을 보고 걔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왜 K-민즈가 믹셔 오브 가우션의 스페셜 케이스인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뭐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질문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신 분 계시나요? 실루엣. 네, 맞습니다. 실루엣 메소드라는 게 이제 뭐 제가 그거 뭐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엘보우 메소드하고 실루엣 메소드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뭔가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 두 개가 대표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그 사이클론 같은 데도 다 구현이 돼 있어서 제일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저녁도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아직 목요일, 금요일 두 번 더 남았네요.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